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IMF가 그래서 터졌구나. 이게 IMF가 우리 탓만은 아니었구나. 한국 탓만은 아니었구나. 미국 금융 해커들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거리에 나앉고 고통을 겪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1980년도 올림픽 이후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해외여행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어. 알짜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 그럼 돈을 엄청나게 꿔줘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돈 갖고 가라. 돈 갖고 와서 써라. 그래갖고 막 경제가 쫙 일어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돈 갚아. 막 빌려 써갖고 한참 경제가 일어났는데 돈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갚을 달러가 없잖아요. 지금 막 투자하고 이랬는데 돈 갚아 빨리. 달러가 없는데요? 그럼 너 이자 지금 10%에 빌려갔는데 20% 내놔. 그러면 이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 팔고 공장 팔고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부도 처리가 되죠. 부도 처리가 되면은 또 자기네들 미국 금융 월스트리트가 또 돈을 갖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고 키워서 잡아먹고 이게 이 화폐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이게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숭흥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잘 썼어요. 책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는데 이게 워터루 전쟁,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워터루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때 로스차일드라는 유대인 삼형제가 영국 채권을 다 사버려요. 왜 영국 채권을 다 사버리냐면 아버지가 파견을 해요. 워터루 전쟁터에 파견을 해갖고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딱 했는데 영국이 이길 것 같다고. 이때 유대인들이 영국 채권을 다 사버려요. 이때부터 로스차일드가는 1812년 전쟁이죠. 로스차일드가는 전 세계의 돈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때부터 그전에도 계속 고리대금 이런 걸 해갖고 금 이런 거를 해갖고 돈을 쥐고는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나폴레옹하고 워터루 전쟁할 때 영국이 이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채권을 삼으로 해서 모든 돈을 쥐는 계기가 되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이 패권 국가입니다. 패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경제도 패권이 있고 금융도 패권이 있고 군사도 패권이 있습니다. 경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 금융 얘기도 중간중간 했는데 아주 짤막하게 했어요. 저도 또 아는 건 없지만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꽤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식량 전쟁, 화폐 전쟁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같이 읽어가면서 이번에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IMF가 그래서 터졌구나. 이게 IMF가 우리 탓만은 아니었구나. 한국 탓만은 아니었구나. 미국 금융 해커들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거리에 나앉고 고통을 겪었던 거죠. 선전포고 없는 화폐 전쟁이라는 제목의 꼭지입니다. 특정 상품의 공급을 독점하는 자가 높은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화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종의 상품이다. 상품이에요. 화폐는 돈이 아니고 상품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 발행을 독점할 수 있다면 무한정으로 높은 이윤을 내는 수단을 갖게 된다. 이것이 곧 수백 년 동안 국제 금융 재벌들이 한 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자 온갖 지혜와 수단을 동원했던 이유다. 그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경지는 전 세계 화폐 발행권의 독점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엔화가 한 4%, 5%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유로화가 한 15% 정도 된다고 그러죠. 달러가 80% 됩니다.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가 다 쥐고 있는 거죠. 달러가 흔들면은 다른 나라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세계의 화폐 발행권이라는 금융 전략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국제 금융 재벌들은 1970년대부터 달러에 대한 믿음을 굳히고 이때부터는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고 달러 위주라고 그랬죠.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금 없다. 그냥 달러만 찍겠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망치며
달러 가지고 경제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에요. 태국,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그냥 아시아는 뭐 라오스, 베트남 다 그때 금융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그때 알짜 기업을 미국 금융 깡패들이 다 사갖고 간 거예요. 잠재적 경쟁자를 무너뜨리자는 취지의 화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최종적 전략 목표는 세계 경제를 통제하면서 해체라는 뜻이 있어요. 통제하면서 해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가 1980년도 올림픽 이후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해외여행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어. 알짜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 그럼 돈을 엄청나게 꿔줘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대한민국에 이거 돈 갖고 가라. 돈 갖고 와서 써라. 그래갖고 막 경제가 쫙 일어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돈 갚아. 빌려 써갖고 한참 경제가 일어났는데 돈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갚을 달러가 없잖아요. 지금 막 투자하고 이랬는데 돈 갚아 빨리. 달러가 없는데요? 그럼 너 이자 지금 10%에 빌려갔는데 20% 내놔. 그러면 이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 팔고 공장 팔고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부도 처리가 되죠. 부도 처리가 되면은 또 미국 금융 월스트리트가 또 돈을 갖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고 키워서 잡아먹고 이게 화폐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1997년에 녹아난 거죠. 통제하면서 해체해 런던과 월가가 주축이 되어서 통제하는 세계 정부와 세계 화폐 및 세계 세금을 이제 올리는 거죠.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기초를 착실하게 다졌습니다. 국제 금융 재벌들은 초특급 이익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통제할 정도입니다. 어떤 국가나 정부에도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들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들은 일정한 단계까지는 달러와 미국의 힘을 이용합니다. 달러하고 미국의 힘을 이용해갖고 대출을 받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미국 정부하고 국제금융기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돈 좀 꿔줘라. 지금 돈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좀 꿔줘라. 꿔주려고 그러니까 이 국제금융 해커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 꿔주면 너 다음에 대통령 못 돼. 너 꿔주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거를 뒤에서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못 꿔줬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일본한테도 우리 좀 돈 좀 꿔줘라. 그랬을 때 미국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꿔주지 말라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를 맞이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달러하고 힘을 이용하는데 일단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달러를 공격해서 1929년 세계 공황이 왔죠.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각국 정부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 지역 화폐와 지역 정부를 해체를 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두 손 다 들게 만드는 거죠. 국제 금융 재벌들이 노리는 최고의 목표는 단연 중국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무역 전쟁에 들어갔고 화폐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중국의 금융 체제를 공격할 것입니다. 손을 쓸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국 화폐를 공격할 거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공격에서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중국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일본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95년에 아주 요절이 나죠. 한 10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0%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국민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한번 미국의 국제금융 해커들이 마음을 먹으면 나라 하나 요절내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자본에 너무나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투자를 할 때 뭐 미국 거 막 들여다가 투자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국제금융 재벌들의 전술은 대체로 일본을 공격할 때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먼저
중국 경제에 거품을 잔뜩 끼게 하죠. 지금 중국 경제가 뭐 7% 성장, 뭐 8% 성장, 10% 성장, 코비드 때문에 6% 성장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을 한 20년 이상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야말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미국이 잡을 때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중국 경제에 이들은 도움 아래 몇 년 동안 최고의 번영기를 분명히 누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했죠. 왜? 중국 니네들 우리가 물건 다 사줄 테니까 만들어 공장 세워 만들어 공장 세워 우리가 막 수출 받아줄 테니까 그래갖고 지금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갖고 미국하고 맞먹으려고 그러죠. 1985년부터 1990년 일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을 겁니다. 원거리 비접촉 방식의 금융 핵 공격에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은 점점 자금을 지금 회수하고 있죠. 중국에 들어간 자금을. 중국의 핵심 자산을 헐값으로 이제 사들일 거고 중국 경제를 철저하게 해체를 하면서 세계 통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중국은 해낼 것이고 이겨낼 것입니다. 분명히. 이 책 안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시아만 좀 이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통화 교사를 죽이는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90년도 초에 런던과 월가의 금융 세력은 동부 전선에서 조금씩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절이 나죠. 서부 전선에서는 동유럽과 소련의 경제를 괴멸시켰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슈퍼마켓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소련 경제가.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독일과 프랑스가 꿈꾸던 유럽 통일 통화의 환상도 조지 소로스의 방해로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일찌감치 평정한 상태예요. 그래갖고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미국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통제하에 이미 있는 거예요. 미국이 신식민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의 조종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기양양 사방을 둘러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적은 1990년도에는 동남아 지역이고 2020년에는 중국인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아시아 경제 모델은 아무리 봐도 눈에 거슬렸어요. 이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은 국가가 자원을 집중해서 핵심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수출 주도형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은 저축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0년도에 저축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1970년도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이 모델은 크게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효과도 대단해서 동남아 각국 경제는 아주 엄청난 번영을 누리죠. 국민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평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빈곤층의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월가에서 추진하는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위배하는 이 새로운 경제 모델,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지 말라고 일반 기업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이것들 안 되겠네. 이거 조금 해체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다가 국제 금융 재벌들을 통제하면서 해체라는 기본 전략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부터 서서히 동남아시아, 아시아를 목을 재워오죠. 아시아 통화 교살절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납니다. 그 취지는 아시아 발전 모델을 공격해서 아시아 화폐의 대달러 환율을 형편없이 평가절하함으로써 미국의 수입 가격을 내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려워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미국의 기업으로 팔아넘기도록 함으로써 통제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 밖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수요를 자극하는 거예요.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지역은 달러를 비축해야 중요한 시기에 요긴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달러를 함부로 투매할 생각을 안 해요. 내다 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노른자가 있어요. 노른자 중에 상노른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었던 또 하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맹방이죠.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길을 내밉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미국 정부에 돈 좀 꿔달라고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다고. 그러나 국제금융 재벌들의 눈에 한국과 친밀한 관계는 냉전 시대가 남긴 잔해에 불과한 거예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싸웠을 때 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소련은 북한을 공산주의를 지켜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그들의 이러한 관점에 격렬한 반론을 제기해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 고문의 의견은 형제의 나라 한국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재무부하고 월가하고 친하죠.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까지를 합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의 손을 들어줘서 한국에 달러 지원을 하지 않죠.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의 빗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를 해요. 뒤에서 가혹하게 한국을 다루라고.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이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라, 뭐 이런 노조를 탄압을 해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즉시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모든 무역 마찰을 해결할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분노한 한국인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갖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국가부도라는 영화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못 봤지만은 그걸 주제로 해서 영화도 나왔죠.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글리츠는 한국이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온갖 국리를 짜내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금융자본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에 5% 내지 10%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50%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놔버려요. 그러니까 50% 지분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 은행인 거죠. 클린턴 정부의 수석경제 고문이던 스티글리츠는 이처럼 무모한 행위를 반대하면서 이러한 개방은 미국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월가의 은행 재벌만 도울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규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시티은행이 그 대표적인 은행이죠. 미국 은행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 회사의 지분은 26%에서 50%를 상향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주인이 되는 거죠. 외국인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기업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립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견뎌내지를 못했던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 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계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회계 감사를 받은 거죠. 한국중앙은행은 독립 운영되어야 하며 완전한 자본 개정화의 화폐 자유 교환, 수입 허가증, 수속 투명화, 기업 구조 조정, 감독, 노동시장 개혁. 무슨 얘기냐? 노동시장 개혁이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고 또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우리는 한번 취직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1997년 IMF입니다. 미국의 금융 재벌들은 한국 기업의 진작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기아 너무너무 탐나는 거죠. LG 다 정말 사들이고 싶었던 기업들입니다. 한국이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997년 IMF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평화를 사랑한다든지 자유를 수호한다든지 뭐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거는 크게 기대하지 말으셔야 돼요. 물론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중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미국 금융한테 나라 경제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성공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 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 정신을 너무 얕잡아 봤어요. 민족 정신이 강한 나라는 외세의 압력에 쉽게 굴하지 않는 법이죠. 고립무원 처지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 정부를 도웁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죠. 외화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금과 은, 최종 지급 수단이니까 우리 금으로 줄게. 빚을 금으로 갚을게. 외국의 채권자들은 이를 흔쾌히 채무상환 방식으로 받아줍니다. 국제금융재벌들이 더 놀란 것은 한국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규모 기업과 은행의 도산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합니다. 97년 IMF 때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97년에 IMF를 맞았는데 98년에 빠져나와요. 수출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월가의 속셈을 미리 알아차린 한국 정부는 IMF가 내세우는 독약을 의연히 거절하고 파산 신청 준비를 마친 대기업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은행에 700억에서 1,500억 달러나 되는 부실 채권을 정부가 끌어안아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 김대중 정부가 한 거예요. 김대중 정부가 IT 기술도 대단했지만은 이때 아주 파격적인 일들을 합니다. 정부가 이 부실 채권들을 접수할 때 은행의 통제권은 다시 정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로써 IMF는 은행의 구조조정 밖으로 배제됩니다. 은행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많이 못 먹죠. 국제금융재벌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히 헛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죠.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던 시도도 물 건너갔고 8개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으로 서로 나눠 갔죠.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죠. 그래갖고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죠. 그래서 요즘 현대기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거죠. 우리가 외국 은행들이 대형 지방은행 2개를 합병해냈던 행동도 한국 정부가 두 은행을 관리하면서 포기했어만 했어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로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생을 합니다. 태국은 2003년 120달러 채무를 사전 상환하면서 IMF 채무에서 완전히 풀려나죠. 97년에 맞은 거를 6년 후에. 근데 우리는 거의 1년 만에 우리가 IMF를 벗어납니다. 태국 탁신 총리는 국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국제자본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냥감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IMF 원조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태국 정부는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태국 기업에게 국제금융재벌들의 채무 상환을 거절하라고 부추기면서 1997년 국제금융재벌들이 벌인 광란의 약탈에 보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에 미국이 제대로 금융위기를 두들겨 맞죠. 1997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회사 문이 닫히고 가게 문이 내려가고 아버지들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던 그 시간. IMF. 그 단어 하나가 한 가정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외환위기는 단순히 우리만의 실수였을까요? 세상에는 총으로 하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돈으로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 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달러 중심으로 쌓입니다. 그 말은 달러가 움직이면 세계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1997년 아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금융시장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돈은 빠져나가고 환율은 치솟고 기업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반지를 꺼내고 목걸이를 모았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는 다르다며 놀랐습니다. 위기는 분명히 고통이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다시 들려옵니다.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금리는 오르고 부채는 늘어나고 환율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이 먼저 흔들립니다. 과도한 빚, 과도한 투기, 그리고 세계 금융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포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복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IMF를 겪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IT 강국이 되었고 세계 10위권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민의 연대, 그리고 정신이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의 구조를 알고 빚을 조심하고 흐름을 이해하면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제2의 IMF가 올까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오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위기는 덜 아픕니다. 연대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선택한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